안녕하세요. 더 배움 검정고시 한국사 맡고 있는 명재민입니다. 자, 오늘은 98쪽에 탕평정치의 실시를 할 차례죠. 자, 여기까지 연결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끄는 이유가 탕평정치, 영조, 정조, 탕평정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시험에선 단순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부는 조금 더 어렵게 하실 필요가 있죠. 영조가 나오면 잘못된 답지는 정조, 정조가 나오면 잘못된 답지는 영조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일단 탕평정치라는 건 앞에 훈구와 사림이 싸우는 사화가 생기고 사림이 화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과 향약으로 권력 잡은 다음에 이번엔 사림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붕당정치라고 불렀고요. 자, 붕당정치가 초반에는 상대방 인정하고 상호 비판하면서 괜찮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죠? 맞아요. 변질됐었죠. 현종 때 예속 논쟁, 숙종 때 환국 논쟁으로 변질되면서 그것을 없애고자, 즉 붕당정치가 변질되면서 왕권 약해지는 걸 없애고자 영조, 정조가 탕평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자, 탕평정치, 붕당 간의 대립 격화되면서 붕당의 일당 전제화가 우려되니까 의도, 정치적인 세력균형이 무너져요. 전국 안정과 왕권 강화를 위해서 숙종, 탕평론을 제기했으나 인사관리와 평당적인 인사관리 한쪽으로 치우쳤고요. 빈번한 환국, 기억하셔야 되죠. 숙종 때 환국 논쟁으로 붕당정치가 변질되고 말았다. 그래서 밑에 보면 반가로 4번에 영조의 탕평정치, 99쪽 반가로 4번이 두 개네요. 99쪽은 반가로 5번이겠죠. 정조의 탕평정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조 먼저 볼까요? 자, 영조가 집권 세력인 노론, 자, 서인이 노론소론 갈라진 상태에서 노론에 그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소론, 남인을 골고루 관직에 등용시켜서 세력의 균형을 맞췄다. 즉 무슨 뜻이에요? 노론이 권력 잡고 있는데 소론하고 남인까지 등용시키면서 한 권력 집단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도 어떻게 한다? 관직에 등용시키면서 점점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하겠다 이거죠. 탕평 교서 발표하고 자신의 뜻을 따르는 탕평파를 육성하면서 탕평파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합니다. 자, 그래서 붕당의 근거지인 서원정리, 자, 사림의 기반이 되면서 아쉽게도 붕당의 온상이 됐던 곳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여러분들 서원 정리하는 사람이 둘이 있죠. 흥선대원군과 이 바로 영조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아예 탕평책 이걸 한 다음에 붕당 정치가 더 심해져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요? 세도 정치가 생기니까 세도 정치를 없애겠다고 아예 서원을 없애버리고요. 47개 남기고 그 다음에 영조는 탕평 정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영조가 바로 서원을 어떻게 한다? 정리하는 거죠. 붕당 정치를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붕당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또 하나가 2조 전랑, 6조 중에서 2조의 전랑 자리를 놓고 싸웠거든요. 요걸 없애면서 2조 전랑의 후임자 추천 제도를 없앴고요. 자, 전국 안정으로 정치, 경제, 사회 개혁 어느 정도는 활발해졌습니다. 자, 근데 나중에 나올 거예요. 99쪽에 넘겨보시면 위쪽에 한계점 먼저 볼게요. 이건 영조와 정조가 공통점입니다. 영조, 정조는 탕평책을 실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됐다. 언발의 오줌 누기처럼, 즉 임시방편이었기 때문에 영조, 정조가 살아있을 때는 이 탕평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히려 영조, 정조가 죽은 다음에는 오히려 이번에는 탕평 정치, 즉 붕당 정치보다 더 안 좋은 무슨 정치? 아예 몇몇 가문만 정치하는 세도 정치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역사상 가장 안 좋은 세도 정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99쪽 위에 보면 군사제도. 자, 영조가 했던 겁니다. 균역법. 뒤에 정리할 건데요. 1년에 군대 가는 대신에 옷감을 2필 냈었습니다. 2필 옷감이요. 근데 옷감을 누가 냅니까? 군역 대상자가 내야 되잖아요. 16부터 60세 양인 남자가 되는데 2필 냈던 것을 한 필로 줄여주는 균역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백성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리가또 하겠네요. 1년에 2필 내던 걸 한 필로 줄이니까요. 왜냐하면 16부터 60세의 양인 남자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50살이고요. 큰아들이 큰형이 26이고 동생이 24이야. 한 집안에 군역의 대상자가 3명이에요. 그럼 몇 필 내야 돼요? 6필 내야 돼요. 이거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그냥
돈 가져가면 옷가게에서 옷 쉽게 살 수 있지만 그때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영조가 1년에 2필 내던 것을 한 필로 줄여줬는데 백성들 입장에선 좋지만 문제는 뭐예요? 2필에서 한 필로 줄어들었을 때 국가의 재정이 50%가 빵꾸 나잖아요. 그 50%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선가 채워야 된다. 그거를 나중에 이제 찾아야 됩니다. 자, 가혹한 형벌 폐지라 그래서 형벌 제도를 정비하면서 너무 가혹하게 형벌 내리는 거 폐지하고 아무리 사형수라 그래도 삼심제를 시행하며 속대전, 영주의 속대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국대전을 보충했고요. 제도와 권력구조 개편에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살짝 한계점 했었죠. 탕평파의 대부분인 노론에 의존했으며 외척의 힘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척신정치의 어떤 폐해가 나타나기, 즉 외척들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정조죠. 자, 영조, 정조 사이에 이제 사도세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벽파와 시파의 대립이라는 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앞 한번 읽어보세요. 자, 능력 중심의 탕평책을 하면서 영조, 정조가 잘 나온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따져보자면 그래도 정조가 좀 더 잘 나오죠. 정조의 왕권 강화는요. 규장각, 첫 번째, 세 번째 일단 볼까요? 규장각과 장용영입니다. 규장각은 왕립도서관이에요. 왕실도서관. 규장각을 왕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치기구로 육성하면서 과거시험 주관하고 문신교육하고 일종의 왕립도서관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똑똑한 관리들을 등용시키면서 많은 업적을 만들어내고요. 초계문신제, 하급관리 재교육하는 제도입니다. 하급관료들이요. 아무리 이제 하급관료라도 똑똑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한번 교육시켜서 규장각으로 많이 들였고요. 이때 이제 정약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발해가, 대조영이 발해를 만들면서 통일신라와 발해가 있던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남북국 시대라고 불렀거든요. 그때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던 게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책에서 용어를 처음 썼다 그랬어요. 근데 그 유득공의 발해고, 유득공이 바로 이 정조 때 규장각의 검사관으로 등용됐던 사람이고요. 장용영, 사람 이름 같죠? 왕의 친위 부대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경호실, 보디가드 정도 되는 거예요. 왕이 친위부대를 설치해서 왕의 군사적 기반을 다짐하는 장용영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수원화성을 축조하고요.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서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경제 기반을 마련합니다. 자,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켜 놓죠. 사림이 주도하던 향약을 주관하게 하면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자,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왕의 권한이 강화되면 왕의 권한이 지방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켜 놔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조가 죽은 다음에 더 안 좋은 세도 정치가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왕권은 이제 어떻게 돼요? 정조가 죽은 다음에 왕권은 약해져요. 근데 왕의 권한은 약해졌는데 지방에서 수령의 권한은 그대로 어떻게 돼 있다? 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수령이나 향리가 백성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죠? 괴롭히면서 세도 정치 때 농민봉기가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자, 민생 안정을 위해서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 폐지하고 서얼, 첩의 자식이죠. 홍길동 같은 사람, 아까 말했던 유득공, 또 박제가 이런 사람들이 규장각에 많이 등용되면서 서얼을 기용하고 공노비 해방 추진. 근데 공노비가 해방이 안 되고 뒤에 이제 세도정치 때 순조 때 해방이 되고요. 대전 통편.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요. 자, 정조가 만들었던 대표적인 책이 대전 통편입니다. 근데 방금 영조는 뭐라 그랬죠? 속대전이고요. 정조는 대전 통편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나오거든요. 흥선대원군은 치사합니다. 맨날 바꿔서 나와요. 대전 회통이라는 걸 써요. 이건 또 뭐냐? 비슷합니다. 책 내용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정조는 대전 통편인데 흥선대원군, 히읗, 대전 회통, 히읗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한번 보실게요. 자, 결과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탕평정치가 흐지부지 됐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영조, 정조가 살아있을 때는 이게 탕평책이 성공 거두는 것처럼 보였지만 뒤에 오히려 영조, 정조 죽은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와요? 세도정치가 나오거든요. 조선 역사상 가장 안 좋은 정치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정리해볼까요?
통일신라 때는 후기가 그랬고요. 고려는 무신이 집권했을 때, 바로 이 조선은 세도정치 시기죠. 농민들의 봉기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백성들의 정치, 왕의 정치, 귀족의 정치가 불안해지면서 백성들을 계속 어떻게 한다? 괴롭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19세기 세도 정치입니다. 아예 정조가 죽은 다음에 11살의 어린 나이에 순조, 11살인데 뭘 알겠어요. 그래서 왕은 있어요. 순조, 헌종, 철종으로 왕은 있는데 왕의 외척들이라면 왕의 외가댁, 왕의 외척들이 정권을 잡는 뭐가 있다? 세도 정치가 있는 거죠. 3대 60년에 걸쳐 순조, 헌종, 철종 때 3대 60년에 걸쳐 세도 정치가 전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조가 죽은 다음에 11살 나이에 순조가 즉위 되니까 영조의 계비 정순 황후가 수령첨정 왕을 놓고 뒤에 정치하라는 거죠. 자, 서인 중에서도 노론소론 중에 노론, 장영영 없애고 왕권 약화시키면서 정순왕후 죽은 다음에 또 사후 벽파,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순조의 장인 안동김씨였던 김조순이 권력을 잡고요. 뒤에 가면 순조 다음에 헌종인데 헌종의 이번에는 외삼촌이었던 조만영이라 그래서 또 외척들. 그 다음에 또 다시 철종 때도 안동김씨, 풍양조씨, 안동김씨로 가면서 아예 몇몇 가문만 권력을 잡는 것을 세도정치라고 부릅니다. 권력구조 볼까요? 정치 집단이 아예 축소돼요. 그나마 앞에 붕당 정치가 변질될 때는 그냥 어느 집단이 정치를 하기라도 했죠. 왜 세도 정치가 안 도는 거? 아예 몇몇 가문만 권력을 잡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권력이 싹 다 비변사로 집중되고 중하급 관리는 행정실무만 담당한다. 그래서 밑에 세도 정치의 여러 가지 폐단이 생깁니다. 정치기강이 문란해진다. 자, 수령의 매관 매진, 관직을 사고 파는 거죠.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주고 관직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관직이 된 사람은 당연히 뇌물 줬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령의 매간매직 성행하면서 탐과 놀이의 수탈이, 나쁜 관리의 수탈이 극심합니다.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참다가 못 버티면 빵 터지는 거. 그래서 뒤에 나와요. 홍경래난과 농민, 세도 정치 때 임술 농민봉기, 진주 농민봉기가 나오는 거죠. 자, 101쪽 위에 보면 세도 가문에 뇌물을 주고 요직, 중요한 자리 없고요. 정치 세력들이 다른 남인 소인은 아예 그냥 남인 소론 등은 정치 참여에서 아예 배제가 됩니다. 이때 수령이나 향리들이 삼정의 문란으로 사회분란이 가중되는데 삼정의 문란은 뭐냐? 첫 번째, 토지에 걷는 전정. 내 땅 아닌데 세금 내라 갑니다. 토지 서류에 없는데 내라 그러고. 규정된 양보다 더 내고요. 이게 전정이고요. 군정은 군대 가는 대신에 옷감. 근데 앞에 영조가 뒤에 다시 배울 겁니다만 살짝 했었죠. 지난 시간에 영조가 2필 내던 걸 1필로 줄여줬잖아요. 그죠? 이번 시간에 했었네요.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16부터 60세가 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군역의 의무가 없는 어린아이에게도 분포를 걷는 것을 우리가 황구첨정이라고 부르고요. 황구첨정. 이게 이제 어린아이 16세가 안 됐는데 걷는 거죠. 응애 어제 태어났는데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에게 걷는 거. 죽었으면 당연히 못 내는데 너희 아버님 돌아가셨어도 내 백골징포죠.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자, 그 다음에 환곡. 자, 봄에 곡식 구워주었다가 가을에 갚는 거였어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고구려는 진대법, 고려는 의창, 흑창, 조선은 환곡이었어요. 근데 세계 중에 백성들에게 가장 부담이 심했던 게 환곡입니다. 빈민구제라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서 허위 문서. 나는 작년에 농사가 잘 돼서 봄에 곡식 안 꿔줘도 돼요. 근데 굳이 한 가마, 그것도 상태 안 좋은 이상한 한 가마 꿔주고 서류에는 3가마 꿔줬다고 적어놓고요.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백성들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줬던 게 바로 환곡이라고요. 밑에 정부의 조세 방식은 신분 변동이 많아져서 세금이 잘 거치지 않으니까 지역 단위로 신분을 바꾸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부담이 계속해서 가중됩니다. 그 뒤에 조세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짜증 나겠죠. 참다가 빵 터집니다. 그게 바로 농민봉기인데요. 신분제 동의로 하면서 농민의 부담은 가중되고요. 나쁜 관리들의 횡포 심해지고 흉년. 이때 소청과 벽서라 그래서 이건 트리플 A형의 저항입니다. 트리플 A형 뭐예요? 소심하게
밤에 벽에다가 낙서 해놓고 벽에다가 문서 붙여놓는 거죠. 관리들 비방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사람의 간땡이가 점점 커져요. 어라? 자꾸 세금 내라 가네? 이렇게 계속 세금 내다가는 굶어 죽은 건 어차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관청 습격해서 배부르게 먹고 죽자. 이런 거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개겨보자. 뭐 이거예요. 그래서 항조와 거세 생기면서 두 개입니다. 이제 홍경래의 난과 살짝 넘겨보면 임술농민봉기인데 임술농민봉기를 우리가 진주농민봉기라고도 불러요. 경남 진주에서 시작됐다 그래서요. 둘 다 왜 일어났겠습니까? 탐과 놀이의 횡포, 세도정치 시기에 탐과 놀이의 횡포를 일어난 건 당연하고요. 여기다 플러스해서 홍경래에 나는 서북지방 평안도 지역을 예전부터 굉장히 어떻게 했다? 지역차별이 심했다는 거죠.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대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정리해볼까요? 101쪽 맨 밑에 홍경래에 나는 홍경래가 주도했죠. 몰락 양반이에요. 양반인데 권력에서 몰락됐다고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 불만이 많았겠죠. 청과의 교류로 부를 축적한 서북의 상인, 수공업자들에 대한 어떤 차별 대우, 성격, 지역 차별과 지배층의 수탈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봉기가 있었고요. 몰락양반 홍경래 중심으로 영세 농민, 상인, 광산 노동자들이 모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청천강 이북 지역 점령했습니다만 나중에 관군에게 진압됐다. 제가 아까 세도 정치는 순조, 헌종, 철종이라 그랬는데 순조 때 스타트가 바로 뭐다? 이 홍경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순조, 헌종, 철종 때 굉장히 규모가 크게 터졌던 게 바로 이 임술농민봉기, 진주농민봉기인데 이 임술농민봉기도 몰락양반 유계춘이 주도했어요. 역시 몰락양반이니까 당시 사회에 불만 많았겠죠. 몰락양반 유계춘 중심으로 경상 우병사 백낙신, 경상도에는 우병사니까 군인입니다. 군인. 백낙신의 부정부패 한계에서 진주 점령하고 진주 농민봉기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봉기가 확산됐습니다. 이 진주 농민봉기, 임술 농민봉기는요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마지막 순조원종 철종 때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암행어사라든가 암핵사 파견하고 그 다음에 삼정이 정청,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고요. 암행어사도 파견해요. 근데 암행어사가 와갖고 야, 너 수령 백성들 괴롭혔 때문에 얼마 걷었어? 뇌물 100만원? 나쁜 놈 60만원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뭐예요? 암행어사 이놈도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이놈도 관리되는데 뇌물 주고 부정부패 저질러서 들어갔던 놈이니까 이런 놈이 내려가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어쨌거나 양반 중심의 체제가 붕괴되고 농민이 사회 변혁의 필요성이 굉장히 증가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순조, 헌종, 철종 넘어가게 되면 다음에 고종이 등장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고종 다음부터는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나중에 나올 건데 이렇게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농민들은 항상 먹고 살기 힘들 때 뭘 찾는다? 새로운 사상, 새로운 종교를 찾게 되고 이때 새롭게 등장하는 종교 사상이 뭐예요? 서학, 천주교, 그 다음에 동학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원래 정치를 딱 보자면 이거 다음에 이제 꽤 많이 넘어가서 근현대사 파트로 144쪽, 145쪽에 가야 됩니다만 그럼 그 파트에 한 40쪽은 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조선의 경제, 사회, 문화를 배울 건데 조선의 경제, 사회, 문화는 제가 고려는 제 기억에 한강으로 마무리했었죠. 고려의 경제, 사회, 문화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하지만 조선의 경제, 사회, 문화는 그래도 나름대로 중요한 주제들이 있고 특히 조선 후기의 경제는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103쪽에 토지제도 몇 번에 썼잖아요. 토지제도는 국가가 관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고려의 토지제도는 뭐였다? 네. 전지, 시지 뭐였어요? 전식과 관리에게 수조권을 줬던 전식과가 있고 고려는 뭐예요? 과전법. 정확히 따지면 이거는 조선 세우는 1392년 1년 전에 권문세족의 고려말 권문세족의 경제적 기반 무너뜨리고 조선 세우는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위해서 과전법을 실시하는 거죠. 관리들에게 관직복무 대가로 관등에 따라 등급에 따라 수조권을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지방에 한했는데 중요한 것은 과전법이 전현직 관리에게 다 줬고요. 예외 보세요. 예외. 과전법 관리에게 줬던 건데 일찍 죽은 관리의 부인,
관리가 죽으면 마누라 어떻게 살아요? 관리에게 주고 부인에게 주고 부인도 죽으면 자식에게 줘. 이게 수신정 훌량전 같은 건데 이게 너무 많아서 세습되는 게 너무 많더라. 그래서 과전법은 전현직 관리로서 준 건데 세습되는 게 많다 보니까 밑에 뭘로 바뀌었대요?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거예요. 자,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바뀐 건 과전법이 뭐가 문제다? 수신전, 훌량전으로 세습이 많이 되니까. 근데 직전법은 배경 보세요. 바뀐 거. 과전법 이후에 세습되는 토지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관리에게 지급할 땅이 부족하니까 바뀐 거고, 반납, 관리가 퇴직하면 당연히 반납, 이건 기본입니다. 근데 관수강급,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관수, 관청에서 거둘 수, 관급, 관청에서 지급한다. 관수관급제는 직전법 아래에서 관리가 직접 거두던 조세를 지방관청에서 조사한 다음에 관리에게 나눠준다. 그전에는 이 땅을 받았던 사람들이, 즉 관리들이 농민들에게 직접 거두었는데 이제는 그 귀족이나 관리가 걷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거두어서 거둘 수, 관수, 나라에서 거두어서 나라에서 지급하는 거죠. 자, 배경은 직전법 시행으로 퇴직 후 노후 대비를 위해 농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거예요. 즉 과전법 때는 퇴임해도 거둘 수 있잖아요. 전현직 관리니까. 근데 직전법으로 바뀌면 퇴임하는 거둘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관수관급제로 바뀌고 나중에 명종 때 가면 아예 이제 직전법 관리가 농민들에게 조세를 못 걷게 만드는 겁니다. 아예 그냥 녹봉이라고 지금 따지면 월급, 농산물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에게 주는 걸로 바뀌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제 수치입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일단 수치는 제가 1번 전세는 조세라고 부르죠. 전세, 공납, 역인데 뒤에 이제 바뀌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전세 볼까요?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걷습니다. 중요한 건 반가로 이번에 연분구등법만 기억하세요. 전분육등법은 토지의 비옥도, 토지가 비옥하냐 비옥하지 않냐에 따라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구분했고, 연분구등법, 연, 1년, 2년, 연 단위로 분, 나누었네요. 나눌 뿐. 그 다음에 구등급으로 나누어. 이건 1년마다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풍흉입니다. 거기 지금 밑에 풍년과 흉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연분구등법은 뭐라고요? 풍흉에 따라서 구등급으로 나누었다. 풍년과 흉년이냐에 따라서. 잘 생각해 보세요. 풍년이면 세금 많이 내고 흉년이면 적게 내고, 세종 때. 이게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누진세하고 비슷한 거예요. 누진세라는 것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세율을 높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그럼 세종 때 연분구등법은 나름대로 어땠다? 합리적이다. 올해 농사 잘 되면 많이 걷어가고 안 되면 적게 걷어가고, 이게 굉장히 좋고 합리적인 건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운영 과정에서 자꾸 장난치고 문제 생기면 말짱 꽝이에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문제는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연분구등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이게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내 농민이 보기에는 올해는 아무리 잘 줘도 뭐 중상년, 중중년 이렇게 구분하는데, 구등급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상중하 나누고 그 상중하를 또 상중하,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내가 보기에는 올해 농사는 아무리 잘 줘도 내가 중상이야. 근데 관리는 야 상상이야, 무조건 내. 그래서 중간에 지가 떼먹는 거죠. 객관적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바꿉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세는 뭘로 바뀐다고 해요? 나중에 전세는 나중에 뭘로 바뀐다? 영정법으로 바뀝니다. 뒤에 바로 나올 거예요. 자, 공납 앞에 썼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세요. 집집마다 특산물 거두는 거죠. 제가 고려 때도 설명드렸어요. 제가 고려 때 농민인데 내 땅이 없다. 그럼 전세, 조세는 안 내죠. 땅이 없으니까. 근데 공납은 냅니다. 집집마다 내는 거니까. 역은 16부터 60세 남자에게 105쪽 위에 군역, 요역이 있고요. 그 밖에 소금세, 광산세에다가 표는 한번 보시고, 문제는 이렇게 합리적인 제도가 있어도 105쪽 밑에 수치체제에 문란이 있습니다. 일단 전세, 토지에 내는 거죠. 소작농이 지주에게 수확량의 반 이상을 소작농으로 한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병작반수라 그래서, 병작반수가 뭐죠,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 땅이라든가 건물을 빌리면 건물주라든가 땅 주인에게 주잖아요. 전세 계약 같은 거 맺으면요.
자, 소장농은 자기 땅이 아니라 땅 주인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땅을 빌렸으니까 대가를 줘야 되는데 농업 생산량의 반을 줍니다. 이걸 우리가 병작 반수제라고 불러요. 1년 동안 죽어라고 농사 져갖고 반을 주는 거예요. 반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전세 조세는 누가 내야 돼요? 얘가 내야 되죠. 왜? 지가 땅 주인이니까. 근데 지주가 소장농에게 10분의 1 이것도 전가시켜요. 야, 너 안 내? 너 그럼 내년부터 소장 안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소장농 입장이 돼보세요. 1년 동안 농사 죽어라고 줘서 주인에게, 땅 주인에게 10분의 5 반이요. 그 다음에 나라에는 10분의 1. 그 다음에 이런저런 뭐예요? 주인이 내야 되는 10분의 1도 자기가 내고 이런저런 또 뭐도 여러 가지 부가세 이런 것들도 다 내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장농은 잘 살래야 잘 살 수가 없죠. 자, 공납. 지층마다 특산물 걷는 겁니다. 106쪽 반가로 2번이요. 가장 심각했습니다. 대납과 방납. 곡물 구하기 어려워 대신 납부하는 대답이나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람들의 직납을 막으며 횡포를 부리는 방납. 뭐예요? 야, 너 예를 들어 전라남도 나주. 배가 유명하죠. 너 나주 출신이지? 배 한 박스 내. 이렇게 이게 공납이잖아요. 근데 야, 너 대신에 내가 배 한 박스 냈다. 나한테 3박스 갖고 와. 뭐 이런 거고요. 나주가 내륙인데 내가 너 대신에 배 한 박스 냈으니까 나라에 너 나한테 전복 갖고 와. 아니 나주인데 전복을 어떻게 구해? 말도 안 되는 걸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납이 그래서 뒤에 뭘로 바뀐다? 대동법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제가 임진왜란 직후의 왕이었던 광해군이 시험에 나오면 중립매기와 대동법 나온다 그랬어요. 자, 영화 이병헌 주연했었던 광해 생각해보세요. 거기 보면 사월이 나오죠. 사월이 기억나세요? 팥죽 끓여다 주는 사월이. 나중에 수락관 상궁이 사월이 보고 이병헌 팥죽에다가 동 넣으라고 사탕인가 동 넣으라고 했는데 그걸 사월이가 대신 먹고 죽잖아요. 그죠? 그 사월이한테 밤에 이병헌한테 가짜 왕한테 간식으로 꽃가무인가 뭔가를 갖다 주니까 극중에서 그런 대사가 나. 이병헌이 앉아갖고 꽃감 먹었는데 야 사월아 먹으면서 너 궁궐에 어떻게 들어왔냐? 그러니까 사월이가 머리 조아리면서 얘기를 하죠. 자기가 강원도 산골 출신인데 공납으로 관리가 전복을 내라 그랬다. 아니 강원도의 영동지방에 동해안도 아니고 어떻게 산골에서 전복을 냅니까? 내라가면 어떻게 내야죠. 그래서 아버지가 전복을 사다가 이제 내는 거예요. 사다가 내다 보니까 빚을 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디 팔려가고 어머니하고 자기도 팔려가서 집이 뿔뿔이 흩어다니까 이병헌이 너무 화가 아 그래? 이씨 말도 안 되는 강원도 현감을 내가 찾아다가 족칠게. 그 다음 장면에 강원도 수령을 잡아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공납의 문제점이어서 뒤에 대동법으로 바뀝니다. 광해의 대동법.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200년 동이나 평화가 지속되면서 군역보다는 요역의 즉 군대는 이제 불러도 훈련도 시킬 것도 없는 거예요. 200년 동안 전쟁이 아니라니까 요역, 즉 일만 시키니까요. 대립이나 방군수포 지금이랑 비슷해요. 군대 가기 싫어하니까. 대립은 뭐예요? 나 대신에 네가 대신 갈래? 돈 줄게. 방군수포는 뭐예요? 옷값 내는 대신에 군대 면제해 주는 거. 병무청 직원한테 뇌물 주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서 나중에 임진왜란 터진다 그랬습니다. 자, 환곡은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조세 공납역이 문제가 생기니까 106조에 수치체제가 개편됩니다. 배경 양난 이후의 생활이 어려움, 인구 감소, 경작지 황폐화, 조세 부담 더 심해지고 지배층의 민생 문제가 심해지면서 자, 토지조사 사업은 그냥 보시면 되고 자, 107쪽 중요하죠. 3번의 영정법은 전세제도의 개편입니다. 이제 앞에 세종 때 연분구등법, 농사 잘 되면 많이 내고 안 되면 적게 내라는 연분구등법을 이제 풍년이나 흉년, 연분구등법, 토지 비옥도 전분구등법에 상관없이 무조건 최하, 한개월당 4도에서 6도 최하로 내라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 입장에서는 좋죠. 왜? 무조건 상상년이 아니라 하한년을 기준으로 맞춰서 최하로 낸다는 건데 이게 영정법이에요. 근데 포인트는 뭐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결과 보세요. 전세율은 이전보다 떨어졌지만 수수료, 운송료, 다른 명목의 비용이 함께 증수돼서 농민 부담은 여전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가 좋게 바뀌어도 관리가 중간에 장난치면 말짱 꽝입니다.
자, 대동법 제일 잘 나옵니다. 공납의 전세와 공납은 기준이 집집마다 걷는 건데 전세는 토지에다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납이 그전에는 집집마다 내는 것에서 이제는 뭘로 바뀌었다고요? 토지를 기준으로 바뀌어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선시대 농민이 없는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앞에 이 세금제도 수취제가 바뀌기 전에 조세 내요 안 내요? 전세? 안 내죠. 땅이 없으니까. 공납 내요 안 내요? 내죠. 왜요? 한 집 꾸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아까 전세는 영정법으로 바뀌었죠? 기준은 안 바뀌었잖아요. 그대로 토지에 내요. 내가 땅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영정법 여전히 안 내요. 근데 중요한 건 공납이 대동법으로 바뀌었죠. 기준을 토지에다 부과한다고요. 그럼 내가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토지가 없으니까 나는 안 내죠. 그러니까 토지가 없는 일반 평민들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토지가 많은 양반 지주들은 엄청나게 싫어하겠죠. 왜? 갑자기 한 집것만 내다가 내 땅을 기준으로 잔뜩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영정법은 인조 때 시작됐는데 시작하면 시작돼요. 그리고 영조 때 균역법도 1년에 2필 걷던 거 한 필로 시작하면 시작돼요. 근데 광해군의 대동법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100년 걸린다. 왜? 양반 지주들이 안 된다고 난리치고 자꾸 반대하니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내용 볼까요? 대동법 점 세 번째 내용. 가호 집집마다요. 집집마다 내던 공물을 토지 결수 기준으로 바꿔 토지 한 결당 쌀 12두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면포나 동전으로 냈다는 얘기는 집집마다 특산물이 아니라 무조건 쌀이나 동전으로 내고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특산물, 그 지역의 특산물을 못 걷잖아요. 나주에서도 뭘 걷어요? 배 걷었는데 나주에서 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천에서 쌀 잘 나면 거기서 무조건 쌀. 특산물이 아니라 쌀로만 거두니까요. 그럼 임금님의 먹고 싶은 거라든가 왕실의 수요품을 거둘 수 없으니까 전국으로 대동법으로 걷어들였던 쌀을 가지고 각 지역의 특산물을 사는 애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바로 공인이라고 부릅니다. 관청에서 필요한 물건을 대신 사서 납부하는 사람인데 얘들이 등장하면 상품 수요가 증가해요. 왜요? 얘들이 나주에 가갖고 배를 사는데 임금님이 배 좋아하니까 한 5개만 줘. 그렇게 안 사요. 얘들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죠. 얘들이 그 지역에 한번 뜨면 그 지역 경제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굉장히 활달해야 되기 때문에 조선 후기 경제에 발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동법에 공인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밑에 상품화폐 경제 나왔죠. 대동법 마지막. 공인이 시장에서 물건을 대량 구매하면서 수공업이 활기를 띈다. 자, 영주의 균역법입니다. 1년에 2필 내던 것을 한 필로 줄입니다. 백성 입장에서는 아리가또 하잖아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라 입장에서는 2필에서 한 필로 줄어드니까 문제가 생기네요. 그래서 2필에서 한 필로 줄였을 때 50% 빵꾸 나는 걸 메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래요? 결작과 선무군간포. 결작, 지주에게 토지 한 결당 쌀 2두 걷는 거고요. 선무군간포는 뭐예요? 지방의 토호나 부유한 자재선물, 즉 관직이 없는, 관직은 있는데 부유하다 그런 사람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 즉 군과 관련된 어떤 관직을 주고 군포를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나름대로 메꾸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요 파트는 뒤에 108쪽 뒤에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역시 농민들의 부담 일시적으로 경감되고 다시 늘어난다는 게 단점입니다만, 자, 기본적으로 수취체제가 전세 공납 여기 있는데 이게 전세는 뭘로? 영정법, 공납은 대동법, 역은 균역법, 대동법 공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앞에 세도정치와 영조정조의 탕평책, 영조정도 탕평책, 세도정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은 조선 전기 경제활동 정리하고 사회까지 가서 조선 후기 경제 사회까지 가서 문화 파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